역시 202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는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20년 걸린 고령화 단계를 10년, 15년 안에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30년 정도면은 거의 이제 사람이 바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도 보니까 세대가 바뀌죠, 그렇죠. 그 수능 시험도 한 3년 정도 준비하면요 성격 바뀝니다. 공무원 시험도 한 3년 준비하면 그렇죠. 진짜 성격이 바뀌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이면 전 국민이 뭔가 약간 패배주의나 에너지가 나오는 게 많이 깎여 나갔을 것 같은데 국민들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30년간의 경기 침체는 일본 국민들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에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지만 지금 30년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장기 침체에 들어섰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일본 국민의 생활 방식을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뭐 잘 알다시피 평생 고용이었잖아요. 평생 직장과 안정적인 급여가 당연시됐지만은 지금은 뭐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늘었고 고용의 안정성도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필수, 지출은 신중하게 이런 뭐 분위기가 강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국민들의 사회관과 가족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독신 가구가 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고령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사회 가치관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전적으로 청년들이 한다든지 이런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이런 좀 성향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중장년층도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자 뭐 이런 경향이 좀 커졌어요. 이게 바로 일본 전반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좀 패배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 패턴이나 문화도 좀 많이 달라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버블 시절 호황기에는 뭐 소비도 활발했고 대규모 쇼핑, 외식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죠. 딱 그 우리나라 IMF 직전이랑 분위기 비슷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IMF 터진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내구재나 사치품 구매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뭐 온라인 쇼핑이나 혼밥, 혼술 문화 확산이 됐습니다. 혼밥 혼술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려고? 맞습니다. 뭐 가족 구조의 변화도 있지만은 식비를 그렇게 여러 명이 먹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한 사람이 다 계산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래전부터 식비가 우리보다 비싼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과거에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한 사람이 식사를 사기보다는 각자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할 때 아마 식당에서 그런 풍경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년 몇 명에서 밥을 먹으면 동전까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서로 각자 먹은 것을 계산하는 거. 그러면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는? 그런 건 좀 별도. 회사에서 내고? 회사의 돈으로 하는 건. 그러면 일본은 좀 회식을 그래도 좀 선호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참석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요즘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회식 안 좋아요. 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맞아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회식 참여보다는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밥, 혼술 이런 식당 가면 굉장히 이제 혼자 앉는 카운터들이 많거든요.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일본 애들 뭐 히키코모리라던가 이제 식당에서 1인 칸이 있다던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유 설마 이게 우리나라에 오겠나 했는데 맞아요.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는 그런 이해가 안 갔죠. 문화나 모습이 없었잖아요. 풍경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일본 여행을 최근에 갔었던 게 2008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 물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일본은 생활비 비싸고 어떻게 사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국 물가보다 저렴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일본은 왜 물가가 안 오른 건가요? 그 월급도 안 오르고 다 그런 거죠? 월급이 꽤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안 올랐습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을 돌이켜 보면요, 일본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4.4%에 그쳤습니다.
근데 30년 합쳐서요? 예. 같은 기간에 미국은 47.4%, 네. 영국은 44.2%,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려 9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30년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월급이 네. 이제 정체가 돼 있었던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일단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익률이 악화되니까 기업들은 고용 유지는 물론 이제 집중을 하지만 임금 상승에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는 매우 신중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고용 시스템의 특성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고용, 그다음에 연공 서열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 임금 체계를 오랜 기간 유지를 했는데 이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 이후에는 알다시피 신규 채용도 줄고 중장년층 임금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전체 임금이 그냥 상승이 정체되는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정규직 증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비정규직 증가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일본은 파트타임, 그다음에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낮고요. 임금 상승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플레이션율이 낮았어요. 30년간. 최근에는 뭐 물가가 꽤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이나 낮은 물가 상승률에 시달렸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 여기에 맞춰서 임금 인상 요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뭐 경기 침체, 고용 시스템, 비정규직 증가, 그 다음에 물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본의 급여가 거의 30년 넘게 거의 정체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자국 내에서는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물건도 수입도 해야 될 거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피부로 느낄 거고, 그렇죠. 외국 나갔을 때도 더 느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엑소더스 재팬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국내에서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가 일을 겪으면서 축소가 되니까 해외로 좀 급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거나 기회가 있는 곳, 미래의 비전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가는 청년들의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똑똑할수록 더 해외로 빠져나가면 한마디로 그 나라의 엘리트 인재들은 자꾸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에 좀 주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미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유학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럼 임금 같은 경우도 안 오른다고 하면은 자산 가격도 안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 대비 자산이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 월급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산이랑 월급의 상승 속도가 서로 다른가요? 네, 일본과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자산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금 상승이 그 자산 상승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빈부 격차, 자산 격차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기 침체랑 고용 불안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을 했고요. 비정규직은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과 복지 혜택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 결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에 정규직이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부동산, 주식 상승 이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 축적이 가능해지니까 굉장히 소득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자산 소유 불평등이 이제 심화된 측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본 역시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굉장히 자산 축적을 하면서 점점점 자산 가치가 경제 회복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어서 저 생활비나 간신히 될까? 그렇죠.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게 또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거죠. 임금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은 급여가 오르고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임금 상승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으로 본인의 소득을 더 증대시키고 이러면서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거를 사회의 안전망이나 복지 정책이 사실은 바로잡거나 좀 격차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심화를 하는데 영향을 끼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했지만 복지 제도의 재원과 서비스가 충분치 않아서 저소득층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일본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취업하고 이제 뭐 과장, 부장, 팀장, 나중에 사장 되고 이렇게 원동력이 될 친구들이 청년인데 맞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희생을 당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 청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제가 다큐 인사이트 재팬 엑소더스를 취재하면서 그 비정규직 청년들, 저소득층 청년들, 뭐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청년들 이런 좀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도 좀 잘 담겨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일본 청년들의 삶이 여러 면에서 불안정과 저소득이라는 현실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우선 일본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뭐 20대 비정규직 뭐 사람들의 현실은 그에 맞닿아 있었고요. 그 20, 30대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 인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월급이 낮고 고용 불안도 굉장히 심해서 결혼이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립을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승진 기회도 기득권을 가진 이제 중장년층이 그걸 잡고 있으니까 승진 기회도 굉장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청년층은 이제 사회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임금과 제한된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요. 때문에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내일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독립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쿄 등 오사카 이런 도심지의 주거비 상승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청년들 역시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제 중시하면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을 이제 추구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는 청년들도 적지 않고요. 이게 바로 또 저출산 그리고 사회적 고립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둔화, 사회 복지의 불안,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이 소비 위축, 저출산 현상, 사회 참여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일본 하면은 그 100년 전통으로 하는 장인 정신이 되게 유명하면서 가끔 보면 이제 슬램덩크 때도 보면 채치수가 농구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 거 식당 물려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봤잖아요. 근데 그 가업을 물려받으면 먹고 살만 할 건데 또 가업도 잘 안 물려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출간한 엑소더스 재팬에도 이제 일본의 100년 가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일본의 도쿄 츠키치어 시장에서 4대째 이제 이어가고 있는 계란말이 가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청년도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로 나가서 뭔가 가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려받으려는 태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청년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가업이 되는 이제 분야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미래 전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 농업, 식당, 소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력 부족, 기술 진보의 둔화로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힘들고 불안한 미래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본인이 꿈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찾으려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사회 전반의 도시 집중 현상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로 서울로 몰리잖아요. 대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이나 지방의 가업을 물려받는 대신에
도심에서 일자리를 찾고 생활하기를 선호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의 경제적 기반, 생활 인프라 부족이 가업 승계를 또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와 지원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업 승계는 단순히 일을 이어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영이랄지 기술이랄지 자금 운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포함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주의의 그런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의무, 그렇죠. 여겼죠. 채치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꿈과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가족 사업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로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 청년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지역 사회, 뭐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이 얽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가업 승계 지원 확대랄지, 지역 경제 활성화랄지, 청년 지원 정책 강화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거 대한민국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일본이란 단어만 빼면은 그냥 한국 얘기 지금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도 이렇게 되려면 이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쉬운 건 아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문제이지만 이게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잘 담겨 있습니다. 일본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시간차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본에서 벌어졌던 문제나 사회 현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나면은 뭐 몇 년 뒤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딱 하나 안 온 게 있거든요. 노인.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좀 있으면 돌입할 거니까 일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조만간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일본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면 사실 병원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뭐 65세 이상이고요. 이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의료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병원과 의료 인력이 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제 지방하고 도심 간의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있는데요. 대도시 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 지방에는 뭐 아시다시피 인구도 줄고 있고 시골 지역에서는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해서 병원 운영이 어렵거든요.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도 그쵸? 실제로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큐 인사이트 재팬 엑소더스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에히메현에 있는 타와라즈라는 그 어촌 마을이었어요. 여기 이제 지역 의료가 붕괴되면서 의사들이 직접 뭐 1시간 넘게 뭐 2시간까지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를 하러 가는 그런 현장을 좀 담았는데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뭐 감기나 작은 질병에도 진료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그 의료진 역시 이제 고령화되고 그렇겠죠. 30%가 노인이면. 일본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젊은 의료 인력이 그만큼 유입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특히 외과나 뭐 응급의학 분야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과목은 굉장히 기피 현상도 심한 상황이고요.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도 오히려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요양 병상이나 재택 진료 시스템의 부족 문제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뭐 장기 요양, 그다음에 만성 질환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지역 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고령 환자들이 병원 침대를 장기간 이렇게 점유하는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장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급성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뭐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뭐 재택 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대책은 여전히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고독사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심각한가요? 아 그렇죠. 일본의 고독사 문제는 뭐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고요. 독거노인이 많은 일본에서는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바로 이제는 의료 접근성 문제와 결부가 돼서 고독사 문제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뭐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아니면 다가올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게 되게 남의 일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명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본 얘기를 하고 있죠. 공포가 조금씩 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우려이기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일본이 걸어왔던 길과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부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본이 1990년대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됐고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 열렸죠. 예. 역시 202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사회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20년 걸린 고령화 단계를 10년, 15년 안에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또 부동산, 가계부채, 자산 불균형 문제도 유사합니다. 네.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네. 급등했고 사람들이 빚내서 다 투자해서 샀잖아요. 네. 우리도 약간 비슷한 그러고 있죠.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붕괴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반토막 나고 주식도 아까 38,000에서 만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런 상황으로 장기간의 불황으로 이어졌거든요. 한국도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산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일본하고 좀 굉장히 닮아있죠. 만약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 충격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스란히 서민층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청년들의 삶과 노동 환경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직 확대, 취업난, 저임금 문제로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한국도 지금 잘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온 것도 예.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죠. 게다가 경제 구조의 고착화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잖아요. 정체가 예.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실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존 주력 사업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는데 이 외에 새로운 동력 마련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 전환, 디지털 경쟁력 확보, 내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구조 개편이 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와는 달리 한국은 일본과 달리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회적 경고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일본은 변화보다는 관성을 따라가고 전통에 천착하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위기를 빨리 감지하고 제도 개선이나 기술 전환을 좀 추진하는 유연성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층의 의식과 그 역동성입니다. 일본 청년층들은 패배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 지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 청년들은 그래도 변화에 좀 민감하고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갈림길에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놓쳤던 기회를 한국은 잡을 수 있을지 지금이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봤잖아요. 그러면 정답지를 봤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엑소더스 재팬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변화에 너무 느리게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이 바로 이제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정반대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과감한 구조개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출산율만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보육, 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청년 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본 인프라 자체를 좀 바꾸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개혁입니다.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의 남용과
평생 고용 시스템이 이중 구조를 심화시켰고 젊은 세대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데 굉장히 장애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한국도 지금 일자리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 불안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유연하면서도 물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혁신 산업과 내수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너무 오랜 기간 끌고 왔거든요. 네.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전환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뒤쳐졌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에만 굉장히 의존도가 크거든요. 의존하고 있다가 일본과 같은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동시에 내수 경제, 특히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서비스업 생태계도 함께 살리는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정치와 행정의 민첩성입니다. 일본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 변화가 느린 나라입니다. 고령화가 시작돼도 대응이 느렸고 사회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정치가 이제 분열되고 갈등에만 몰두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합의와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신뢰입니다. 일본은 청년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 주거, 일자리에서 실질적인 사다리를 좀 제공을 해야 하고요. 결국 한국이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일본의 30년을 단순히 과거 사례로 보지 않고 다가올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절박함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계시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쓴 거잖아요. 실제로 취재도 했었고. 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엑소더스 재팬인데 딱 빨간 문장으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이 아닌 한국의 각성을 위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이 말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의견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이게 또 의견으로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반영이 될 거고 또 제도가 나오고 일본의 미래를 밟지 않고 또 대한민국만의 미래를 또 새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 책에 또 많은 역할이 달려 있겠네요.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